자, 당선되면 부동산 규제, 금융, 세제 전방위 개혁하겠다라고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죠. 부동산 책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라이브를 하는 날짜는 대선 결과가 다 나온 3월 10일 오후 6시 이제 가까이 됐고요. 아마 오늘 하루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부동산, 특히 세금 예측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기사들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남들과 다르게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선거 전에 이미 있었던 기사고요.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신동아라는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정혜영 기자님이 작성하셨는데, 말 그대로 월간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아직 이 김경환 이 서강대 교수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내각에 들어가거나 정부 뭐 거기에 들어가거나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아주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선 캠프 때부터 이런 책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여당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큰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밑에 이제 장관 분들이 하시고, 이제 더 밑에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뭐 차관급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다. 그래서 일종의 원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분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논문도 좀 찾아보시고요. 과거에 어떤 거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사이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말 그대로 당선이 되셨으니까 정말로 전방위 개혁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우리 5년 전에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선이 됐을 때 그 득표율이 41점 몇 %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 정부에 뭐 응원하고 바라는 게 80%가 넘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좀 아쉬운 것도 있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지금 정부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셨던 분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원하는 만큼 뭐 대한민국 국민치고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권 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현재 정부가 돼 있는 부동산 정책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 작업으로 돌리는 거에 하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 높이고 민간 분양 늘리겠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이제 날개를 달았지 않나 싶고,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상대적으로 금액도 좀 적게 들고, 양도 지위 제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재개발 쪽에서 관심이 갈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재개발 쪽에 관심이 쏠릴 거고, 이제는 미래의 가치 신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입지로 이제 승부 볼 거다.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밀 안전 진단 간소화 면제 고려하겠다. 이게 되면 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보유세 완화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첫 번째 중에 하나일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 1일 되잖아요. 보유세 과세 기준이. 그 전까지는 뭔가 좀 되기를 바라시는 건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당선자도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거쳐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걸 완화할 건데, 그렇게 본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정부 역량, 취약계층 미래세대에 집중하겠다. 요거는 이제 좀 뭐 비전적인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경환 기사 나와 있는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금 이제 당선인이죠.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설계한 대로 이제 쭉 가겠죠. 물론 이제 넘어야 되는 산들은 많아요. 뭐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제가 빼고 이게 그 선거 전에 나왔던 기사니까 중요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이 김경환 교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5년간 전국 250만 호 이상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공급을 늘리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분은요, 박근혜 전 정부 집권기인 2015년부터 2년간 국토부 제1 차관을 지낸 교수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1980년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근무하고 81년 미국으로 유학하고 87년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셨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프린스턴대가 엄청 좋은 데 아닙니까? 자, 시장경제 이론을 추정하는 도시경제학자다. 자, 양력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줄곧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해왔고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는 시장에 맡길 것과 정부에 나서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뭐고 공약이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전 분야에 걸쳐 개입해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너무 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정상화 작업이 필요한데 규제와 금융, 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지만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은 시간이 걸린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전략이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과도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보유세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법령인 세율은 손댈 수 없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꼭 어떤 특정인을 뭐 이게 지지한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좀 생각하는 게 좀 논리적이고 저는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오늘 다 자세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읽은 거를 가지고 핵심을 말할 건데 이게 보니까 투트랙 전략이더라고요. 투트랙 전략. 자, 어떻게 하냐면 단기가 있고요. 중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법령을 개정하는 거. 여긴 아무래도 좀 지금 이제 여당 협조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가 첫 번째가 대출이에요. 지금 대출 나왔어요. 대출은 좀 금방 풀 수 있죠. 이건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출 관련해 가지고 할 때는 이 금융기관이 정부의 좀 그런 분위기나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걸 하나 잘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 많은 게 힌트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령을 하는데 이때 시행령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유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인데 재산세는 현재 60%거든요. 재산세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종부세를 고치겠죠. 종부세를. 현재 100% 돼 있는 거를 과거처럼 80 혹은 그거보다 더 약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하고 이 법령 세율을 같이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긴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수님이 말한 거는 이거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약간 좀 입체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해석을 좋게 하나?
자, 여기에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정밀안전 진단 규정하고 분양가 선정 합리적 개선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하자.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니까. 서울은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공급이.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5년간 250만 원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근데 저는 막연한 이렇게 퉁쳐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자면은 얼마나 공급하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원하는 주택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서울의 강남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 멀리 전라도 경상도에 있으면은 공급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마 뭐 지금 앞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퉁쳐가지고 많아잖아요. 몇 년간 몇백만 원 하겠다. 근데 이게 약간 상징성인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 없는, 뭐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원하는 곳에 강남에 아니면 일자리 많은 곳에 주택이 들어온 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좀 퀄리티가 낮다. 나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수도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소 130만에서 최대 150만 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략 한 3년치 정도, 3, 4년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인구 수에다가 곱하기 0.5% 하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그럼 수도권 1000만으로 잡으면 이제 서울 빼고 그럼 대략 한 5만 그렇죠. 5만 호죠. 5만 호인데 130만이면 엄청 많은데 이거 아까 3, 4년이 아니네요. 잘못 계산했네요 제가. 자, 어쨌든 엄청 많은 거예요. 야, 어떡하려고 그러지?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도심 복합개발 추진 철도 차량을 해가지고 확대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서울은 답이 나왔어요. 서울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도심에 그 용적률 같은 게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로 철저하게 승부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서울 외곽과 경기도는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택지 개발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는 그래도 땅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는 답이 나왔어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역세권이지. 그리고 역세권, 지금 있는 역세권도 중요한데 앞으로 들어올 역세권 어떤 게 있죠? 좀 먼 이야기긴 하지만 GTX 같은 거.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철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데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패스. 자, 청년 원가주택 이것도 패스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세금 쪽에 관심 많으시니까. 이것도 패스할게요. 자, 5년간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멈추다시피 했는데 이제 완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가능하겠냐?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제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들 간에 갈등도 많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역할이 크다. 이게 지자체 다 이름하겠다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 협업이 중요하죠.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장으로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계획, 신통이라고 하죠.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어떨까 싶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는 아셔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당, 평촌, 일산 이런 데도 벌써 30년 다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좀 필요하죠. 여기가 안 되면 그 다른 곳들은 더 하기 힘들어요. 진짜. 자, 이제 세금 부담되면 집을 팔으라고 이건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꼽은 사이다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꼽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이 부담되면 집을 팔으라고 말하는 거는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모 장관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최근 1, 2년 사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도 전년 대비 2~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도 높은 수준인데 1월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이게 이제 부동산 보유세, 상증세, 자산거래세 비율이 3.98%로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돼요. 두 번째. 아, 이런 거 1등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했어? 이런 걸 너무 1등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유세 증가율이 50.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거면은 좀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려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여기서 이분의 어떤 그 스타일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공시가격은 6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 현실화율을 보면 분자는 공시가격, 분모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뭐 70%, 80% 이렇게 크게 보는 것만 봤는데, 이분은 분모 분자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면은 분자가 공시가격, 분모가 시장가격인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분자, 이거 공시가격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올려도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현실화율 목표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분자와 분모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 완벽한 조정은 불가능하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설령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백반양보에서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구구절절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전부터 봤는데, 차마 선거하기 전에는 제가 이걸 하기가 좀 그랬어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오니까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금은 소득에서 나오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미실현 이익이죠. 나는 5억에 집을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이은하 세무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 5억에 대해서 높은 보유세를 때려요. 대신 그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5억에서 10억이 되니까 공시가격이 뭐 6억, 7억이 되면은 그 올라간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5억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난 내 집 한 채 갖고 있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평가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든다. 이거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쪽에 공시가격 바꾸는 거는 일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종부세는 그럼 재산세와 이중 부과돼서 위헌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데, 이걸 합친다고 했다. 가능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송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세율과 공정시작 가격 비율을 올리고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세를 새로 도입했다. 그 결과 1주택자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들 세금이 크게 늘었고, 다주택 중과 옆으로 임대료도 올랐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종부세와 비슷한 세제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사 말고 이제 제가 이분 막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다른 데서도 발언하신 걸 봤는데,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작년에 뭐가 도입됐냐면, 인별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해버렸죠.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해버렸죠.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세수 확보에 어떤 뭐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위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유럽의 경우에서 재산가에서 빚을 빼주니까, 즉 순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 자체도 너무 높고, 순자산이 아니라 그냥 전체 부채를 포함한 자산에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는 준비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론화 과정.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무조건 세금 줄이는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화롭게 하고 타협을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세 일원화.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장 뭐가 바뀌겠거니 하고 투표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참으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거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한 거죠. 자, 그런데 약간 접근법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나만 좋나? 근데, 지금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그냥 무조건 투기 수요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은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어차피 나는 집을 안 사. 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부담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투기 수요라고 본 게 이제 현재 정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행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폐지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요거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여가 늘고 똘똘한 한채 현상 등 시장 왜곡으로 매물이 묶이지 않았냐.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최대 2년간 중과세 유지하고 부동산 세제 TF를 통해 장기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 중과 유예하는 거를 빨리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풀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지금 28번, 29번 대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게 3번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전반적인 세제 개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결론 나왔죠. 내가 단기간에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전부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대출은. 무주택자 그리고 혹은 1주택자 중에 갈아타시는 분들 위주로 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 공정시작 가액 비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양쪽 후보 다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뭐든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당연히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거래가 되도록 숨통을 먼저 틀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좀 긴 호흡을 갖고 보는 게 이 공시가격 로드맵, 그리고 보유세 이제 하나로 개편하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 하나로 또 뭐가 플러스 하나가 될 것 같냐면,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주임사 나올 거지, 주임사. 이게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게, 지금 이 교수님이 시장경제주의자이시기도 하고, 여기 딱 뉘앙스 보세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매 가격을 잡는 거랑 임대차 시장 잡는 거하고는 약간 접근해야 되는 메커니즘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뭔가 시세 차익을 벌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투기 수요 혹은 투자 수요가 있어요. 즉, 가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100% 실수요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을 두 채 전세 놓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 강북에서 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강남에 내려가서 살겠다.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정말 드물게 계실 수 있는데 없다고 보셔야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여기는 다 진수요란 말이에요. 가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접근법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정부에서 다 100%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뭔가 개편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어떤 약간 개인적인 생각.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임대차 3법 어떻게 될 거냐? 취지는 좋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두 가지가 쟁점인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의견이네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사례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계약이 짧아서 4년을 보장해 줬는데 취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입자들이 오히려 전세 구하기 어려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립을 해. 아니면은 결혼을 해. 하고 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가려고 임대차 시장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잃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적게, 보유세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세제를 추정해 왔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말이 있어서 뭔지 알아요? 선진국 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역할이 다르지 않냐? 그리고 선진국 세제가 꼭 이상적으로 볼 수 없다. 저는 이거 진짜 맞는 말이라고 봐요. 아니, 우리나라도 저는 나름 꽤 많이 국력이 신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오히려 모델이 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나 좋은 거 있으면 참고는 하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전이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측도 부동산 공약이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나쁠 거 없다.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꼭 보시면 좋겠고요. 또 놀라운 게 그거였어요. 이제 지금은 당선자죠. 윤석열 당선자와 다를 거라고 보냐? 어떻게 캠프에 합류하게 됐냐?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근데 윤 후보 그 당시 후보 측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짚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 기본적인 견해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21세기는 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한쪽에 너무 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생긴다고 잘 되고 있는 것까지 내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래서 이 기사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제목을 검색창에다 넣으시면 관련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지의 인터뷰, 심층 인터뷰라서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쪽만 한 게 아니라 여당 측도 한 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만 이렇게 가져왔고 사실 이 기사를 이제 저희 뭐 연애원 밴드방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공유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뭐 정치나 종교 이쪽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굳이 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송도 노란 딱지 받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말을 한번 이거 자체가 증거니까 보면서 좀 잘하는지 매의 눈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또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우리나라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 들어봤고요. 특히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세금이 좀 많이 부담이 좀 줄어들 거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큰 틀에서 TF 개편안이 나올 건데 빨라야 올해 하반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라야. 그래서 6월 전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그 이후에 좀 큰 틀.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빠르게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짧게 하는 거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삶을 사시고 원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